남편은 이혼 조정 기일 직전에 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너한테서 모든 걸 가져갈 거니까. 그의 내은녀는 근처에 서서 독살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의 변호사님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다 하셨나요? 네. 그럼 남편분을 위한 쇼를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이혼은 그에게 악몽이 될 겁니다. 지수는 민준이 아파트 열쇠 꾸러미를 부엌 식탁 위에 던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금속이 나무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이 1인극 같은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곧 전 남편이 될 민준은 그녀가 골라준 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매듭 지어진 넥타이를 고쳐매며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나도요. 내일이면 다 끝이야. 그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꺼진 오븐에 검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내뱉었습니다. 짐은 다 쌌겠지? 법원 다녀와서 네가 그 너덜너덜한 짐스가지를 챙길 때까지 기다려줄 생각 없어.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우리 이미 이야기했잖아. 지수는 차가운 보리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32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100살은 더 먹은 것 같았고 동시에 100년은 더 현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았어,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떠들었고 난 듣기만 했지. 그건 엄연히 다른 거야.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때는 대담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특유의 비웃음이 이제는 혐오감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성공한 대기업 영업부장 특유의 번지르르한 관리받은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살, 일주일에 3번 헬스장, 2주마다 바버샵에서 다듬는 머리,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는 완벽한 확신까지. 지수야, 멍청하게 굴지 마.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거만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변호사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독사야. 네 변호사는 무슨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데려온 것 같은 할아버지던데? 돈은 내가 벌었어. 대출금도 내가 갚았고 넌 지난 2년 동안 집에서 살림놀이나 했잖아. 이 아파트에 대한 네 기여도는 제로야. 법원은 널 빈털터리로 만들 거라고. 내가 위자료로 2천만 원 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지? 이제 그 돈도 못 받게 될 거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지금은 말싸움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정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가 현관으로 향하며 어깨너머로 툭 던졌습니다. 내일 재판 끝나고 바로 축하 파티 할 거야.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 살 거니까 드레스룸 싹 비워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수는 넓은 부엌의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직접 페인트 칠한 벽, 직접 주문 제작한 커튼,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꿈을 꾸었던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주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차변과 대변이나 맞추고 파이 굽는 법이나 아는 조용하고 지루한 경미 직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계사가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는 숫자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얼마나 쓰였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회계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파트 안의 침묵은 밀도가 높아져 거의 만져질 듯 했습니다. 지수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림, 절망, 고통. 그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녀의 삶을 그 전과 그 후로 나눈 11월의 어느 비오는 화요일에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날 믿음과 환상 위에 지어졌던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고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의 파편들만 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거나 적어도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신뢰라는 아늑하지만 깨지기 쉬운 고치 속에서 살며 집안을 돌보고 재택 프리랜서 일을 하며 가장인 남편을 위해 부지런히 안락함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늦게 귀가했고 피곤해했으며 비싼 담배 냄새와 다른 사람의 향수 냄새를 풍겼지만 까다로운 여성 클라이언트와의 긴장된 협상 탓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지수는 그를 믿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사실을 인정하고 견고해 보였던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쉬웠으니까요. 그녀는 사소한 모순들, 그의 짜증, 무관심을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비 오는 날, 그녀는 그저 그의 가장 좋은 양복을 세탁소에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늘 도맡아 하던 평범한 집안일이었죠. 자켓을 가방에 넣기 전 수년간의 결혼 생활로 생긴 습관처럼 주머니로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항상 중요한 명함이나 USB, 열쇠 등을 주머니에 넣어두곤 해서 나중에 온 집안을 뒤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가락에 두껍게 접힌 종이 조각이 잡혔습니다. 처음엔 명함인 줄 알았습니다. 지수는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르 레클라라는 보석 부티크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백화점 가판대가 아닌 청담동 명품거리의 하이엔드 매장이었죠. 날짜는 어제,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총 금액을 본 순간 그녀는 소파 모서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 분명 토파즈가 박힌 골드 팔찌. 가슴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터진 것 같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에 민주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 대표님이랑 회의 중이야.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자. 그는 저녁에 같이 영화를 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팔찌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 소리 지르고 설명을 요구하고 저주받은 영수증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지수는 지금은 평범한 격리로 일하고 있었지만 천직은 감사관이었습니다. 감정은 혼란입니다. 명확한 사고를 방해하죠. 숫자는 질서입니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의 키보드 위를 빠르고 자신감 있게 두드렸습니다. SNS 시대는 거짓말쟁이들에게 끔찍한 시대지. 그녀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에게 수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비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언급한 적이 있었죠. 젊고 똑똑하고 커피를 잘 타고 항상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했었습니다. 지수는 2분 만에 수정의 프로필을 찾아냈습니다. 전체 공개 계정, 팔로워 2만 명, 레스토랑, 클럽, 비싼 여행지에서 찍은 화려하고 도발적인 사진들. 전형적인 인플루언서 지망생이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어제 저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내부를 배경으로 샴페인 잔을 든 완벽하게 네일 아트를 한 우아한 손. 그 손목에는 토파즈가 박힌 금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나를 너무 예뻐해주네. 내 인생 최고의 밤. 위치 태그는 5년 전 민준이 지수에게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 허세 가득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바라보았고 심장이 뛸 때마다 몸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히스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둔탁한 깨달음 뿐이었습니다. 배신당했다. 단순히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냉소적이며 의도적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요. 그녀가 미용실 가는 돈을 아끼고 친정 가는 차비를 미루고 비상금을 모으고 아이를 꿈꾸며 자신을 희생하는 동안 민주는 그녀의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석을 내연녀에게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들의 공동자금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술에 취해 기분 좋게 귀가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시끄럽게 들어와 성공적인 계약에 대해 뭐라 중얼거리더니 침실에 쓰러져 잤습니다. 지수는 자는 척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떠나지 않겠어.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그가 나를 짓밟게 두지 않아. 내 것은 마지막 1원까지 다 찾아올 거야. 그 후 3개월 동안 지수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척하는 약간 슬픈 모범적인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바쁜 스케줄, 출장,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이해하는 척했죠.
그녀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척 밥을 차리고 청소를 했으며 가끔은 오늘 하루 어땠냐고 순진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문 밖을 나서거나 잠이 들면 그녀는 탐정, 감사관, 수사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작은 팬트리를 개조해 비밀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금융 생활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를 가장으로 믿었기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지수가 자신의 주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두었으니까요. 순진하기 짝이 없었죠. 그는 모든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고 그 클라우드가 부엌에 굴러다니는 태블릿 PC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수가 그의 습관, 제스처, 말의 아주 작은 모순들을 통해 그를 펼쳐진 책처럼 읽는 법을 오래전에 터득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새로운 엑셀 파일을 열고 이름을 정의의 대차대조표라고 지었습니다. 탭을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부동산, 민준의 공식 수입, 민준의 뒷돈, 민준의 개인 지출, 내연녀, 가족 생활비. 지수에게 이것은 1원 단위까지 계산된 복수였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내역을 뽑았습니다. 민준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은 내가 내. 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넌 권리가 없어. 지수는 옛날 입출금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5년 전 사랑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손녀에게 2억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신혼집이었던 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들어간 돈이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는 편의를 위해 개발사 계좌로 바로 보내지 말고 자기 계좌로 보내면 한 번에 이체하겠다고 그녀를 설득했었습니다. 편의라고? 지수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철저하게도 계획했네, 민준씨. 미래의 배신을 위해 밑밥을 아주 정교하게 깔았어. 그녀는 아파트 매입 당시에 은행 거래 내역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유산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됐네요. 그 돈이 민준의 통장으로 이체됐네요. 그리고 민준의 계좌에서 계약금으로 출금됐네요. 자금 흐름은 투명했지만 공증이 필요했습니다. 서류 사본을 모아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월 상환금이었습니다. 민주는 월급을 받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지수도 돈을 벌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그녀의 돈은 식비, 공과금, 옷값, 생활용품,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유산의 남은 부분이 들어있는 저축계좌가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그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동일한 금액을 민준에게 이체했습니다. 그가 직접 납부 버튼을 누르며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하게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했던 건지요. 지수는 지난 3년치의 모든 이체 확인증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모든 이체 메모란에는 항상 주택담보대출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직관적인 보험이자 작은 회계 습관이었는데 이제 그녀를 구원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민준의 지출 내역을 파고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가장 불쾌했지만 가장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공식 연봉이 꽤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죠. 부자는 아니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드 명세서에 찍힌 지출은 공식 소득과 맞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명품샵, 호텔, 비싼 선물, 여행.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너무 많고 너무 잦았습니다. 지수는 그의 업무 이메일을 해킹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웃길 정도로 뻔했죠. 받은 편지함은 깨끗했지만 휴지통과 보관한 폴더에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유령회사와의 허위 계약서,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계산한 이메일들, 영업부장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가격을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어릴 적 친구인 바지 사장의 계좌로 보낸 뒤 다시 빚상환이나 생일 선물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한 장씩 출력했습니다.
수법은 원시적이었고 아무도 깊게 파헤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세무조사관이나 감사관이라면 1시간이면 깨부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민준이 걸리지 않았던 건 규모가 적당했고 최근까지는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나타나면서 그의 식욕은 커졌고 조심성은 무뎌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리베이트 금액은 몇 배로 늘었고 사기로 번 그 돈은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박. 지수는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의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그녀는 숫자를 읊조리며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세차 혹은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 돈을 변기에 쏟아붓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1억 원 넘게 날렸습니다. 그건 고급 세단 한 대 값이거나 괜찮은 동네 전세 보증금의 절반이었습니다. 그건 그가 가족에게서, 그들의 공유된 미래에서, 그리고 그녀에게서 훔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정. 증거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방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짜에 멕시코 카보로 가는 비행기 티켓, 마이애미 5성급 호텔 결제 내역, 백화점 명품관 구매 내역과 그 물건들을 착용한 수정의 사진들. 2달이 끝날 무렵 지수는 손가락 3개 두께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력물, 공증된 진술서, 스크린샷, 계약서 사본들로 꽉 채워진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완성된 범죄 고발장이자 그의 평판을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괴할 무기였습니다. 작업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연기하고 웃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소리 지르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수정의 미소와 민준의 모욕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반박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지지대였습니다. 지수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변호인이 아니라 전략가. 그녀의 회계보고서를 법정에서 판결문으로 바꿔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차갑고 무자비한 응징이 필요했으니까요. 최근 지저분한 이혼을 겪은 친구가 박 변호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분은 옛날 분이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도서관 사서 할아버지처럼 생겼어. 흰머리에 돋보기 안경, 항상 만년필을 쓰시고. 근데 법정에서는 상대방을 분자단위까지 분해해서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들어버려. 아무 사건이나 안 맡으셔. 흥미롭거나 깊은 불의가 보이는 사건만 고르셔. 하지만 만약 널 맡아주신다면 이긴 거나 다름없어. 명예와 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늙은 사무라이 같거든. 첫 만남은 서초동의 가중양장본 책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인 작고 아늑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파이프 담배 향이 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고 있던 박 변호사님은 지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가끔 만년필로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수첩에 메모만 했습니다. 두꺼운 렌즈 뒤에 숨겨진 그의 눈은 엑스레이처럼 날카롭고 집요했습니다. 지수가 건조하고 체계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박 변호사님은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페이지를 넘기고 그래프와 명세서, 계약서 사본을 검토했습니다. 저기요 부인. 그가 마침내 고대 현자 같은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감정을 가지고 옵니다.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바람을 피웠어요. 벌 주세요. 하지만 증거는 빈약하죠. 말뿐입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완성된 공소장, 완벽한 서류 패키지를 들고 오셨군요. 이건 단순한 파일이 아닙니다. 거의 완성된 판결문이에요. 그는 민준의 금융사기 부분을 펼쳐 송금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치솟으며 진심 어린 놀라움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감사관이신가요? 그가 지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회계사입니다. 지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능한 회계사 한 명은 변호사 10명 몫을 하죠. 박 변호사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만으로도 재산 분할 뿐만 아니라
남편분이 아르마니 정장 대신 죄수복을 입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감옥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겠지만 짐승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이 챕터를 닫고 싶을 뿐 몇 년씩 법정 싸움의 진흙탕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피를 보고 싶진 않아요. 만약 제게 아이가 생긴다면 엄마가 아빠를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정의를 원해요. 제가 돈을 낸 제 아파트, 그리고 그가 저에게서 훔쳐간 것, 가족 예산을 탕진해 자신의 악독과 다른 여자에게 쓴 돈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길 바랄 뿐이에요. 합리적이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는 나쁜 조언자입니다. 차가운 계산, 그것이 우리의 무기죠. 우리의 목표는 부인께 최소한의 손해를, 그에게는 최대한의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반소장을 제출하되 서류는 법정에서 아주 마지막 순간에 공개할 겁니다. 그가 부인을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하게 두세요. 히든 카드가 없다고 믿게요. 기습 공격이 성공의 절반입니다. 그가 긴장을 풀고 실수를 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오만하게 굴 때, 그때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준비하며 모든 단어를 리허설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그녀에게 도발에 반응하지 말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부인을 모욕할 겁니다. 그가 경고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 할 거고 그 다음엔 공포심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 내연녀까지 데려와서 더 아프게 찌르르 들겠죠. 지수씨의 할 일은 돌벽이 되는 겁니다. 그를 투명인간처럼 보세요. 자신이 끝장났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지수는 이 교훈을 암기했습니다. 그녀는 배우가 아니었지만 지난 3개월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사였고 그녀의 무기는 숫자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지수는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녀가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갔나요? 네, 승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내일 저녁 계획까지 세우더군요. 네,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수씨. 늦은 시간임에도 노인의 목소리는 쾌활했습니다. 좀 주무세요. 내일은 힘들지만 멋진 날, 정의의 날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기대에 찬 미소였습니다. 내일, 민주는 쇼를 원했습니다. 그럼 보여줘야죠. 그가 주인공이고 그의 역할은 조롱거리가 된 광대인 1인극을요. 재판 당일 아침은 회색빛이었습니다. 하늘은 낮은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지수에게는 봄날처럼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침 묵시에 일어나 냉온수 샤워를 하며 불안과 두려움의 잔재를 씻어냈습니다. 피부에 닿는 물의 감각이 상쾌했고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없습니다. 어둡고 슬픈 색조도 없습니다. 그녀는 몸매에 완벽하게 맞고 절제된 우아함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 색은 침착함과 자신감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넘겨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불면의 흔적을 감출 정도의 최소한의 화장만 했지만 눈빛의 선명함은 강조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침착하고 침전된 여성이 비쳤습니다. 눈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고 오직 강철 같은 결단력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오라. 그리고 힘은 진실과 숫자에 있어. 그녀는 서류 파일을 챙기고 신분증, 펜, 작은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비즈니스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결혼 전 그녀가 모은 돈으로 산 믿음직한 구형 수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달리 낡았지만 충실한 차였죠.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회색빛이지만 이제는 희망차 보이는 서울 시내로 차를 몰았습니다. 법원은 웅성거리는 말소리와 낡은 종이 냄새, 먼지, 자판기에 싸구려 커피 냄새가 섞여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분주하게 오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 희망, 혹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언제나처럼 일찍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이미 4호 법정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뿌리를 내린 듯 스핑크스처럼 태연자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분은 어떠신가? 그가 악수를 청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건조하고 따뜻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입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네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기억하세요. 제 신호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가 떠들게 두세요. 그의 모든 말은 자기 관뚜껑에 박는 못이 될 겁니다. 그들은 법정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오스카 시상식이나 자기 결혼식에라도 온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짙은 남색 정장, 눈부시게 하얀 셔츠, 복도 조명 아래 번쩍이는 커프스 단추. 그는 자기 만족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옆에 그의 팔짱을 끼고 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24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돈을 댄 피부과, 미용실, 스타일리스트 덕분에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비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죠. 그녀의 치마는 관공서에 오기엔 너무 짧았고 목선은 너무 깊게 파였으며 도톰한 입술에 바른 빨간 립스틱은 지나치게 밝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도전적으로 노골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상황의 합법적인 주인은 자신이고 지수는 신문지로 때려잡아야 할 귀찮은 팔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비웃음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본 민주는 입가에 넓고 야비한 미소를 띠며 수정을 끌고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모두 앞에서 그녀에게 망신을 주어 굴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가 재판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눈물 자국이 있는 중년 여성,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남자, 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항복하러 왔어?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나? 마지막 기회야. 그는 지수보다 한 발짝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3년 전 결혼기념일에 지수가 선물했던 바로 그 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한때는 다정함과 행복한 날들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던 그 향기가 이제는 구역질과 혐오감만 일으켰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느낄 모욕감을 음미하듯 계속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서 모든 걸 가져갈 거야, 지수야. 아파트, 차, 계좌, 전부 다.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넌 빈 껍데기야. 나 없이는 계산기나 두드리는 회색쥐일 뿐이라고. 30 넘어서 누가 널 거들떠나 보겠어? 가진 거라고는 아무 힘도 없는 늙은 변호사뿐이잖아. 수정이 흠잡을 데 없이 매니큐어를 칠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고 그 토파즈 팔찌를 보란듯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너무 잔인하게 그러지 마. 그녀가 코브라의 독보다 더 맹독을 품은 기름지고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저 낡은 소파는 언니한테 그냥 주자. 어차피 우리 스타일이랑 안 맞잖아. 우리 이태리제 침실 세트 주문한 거 기억하지? 화이트 골드로. 그 소파는 언니네 친정 좁은 빌라에 딱 맞을 것 같은데. 민준이 농담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는 상황의 지배자,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맞아, 소파는 가져가. 장모님 댁에서 잘 곳은 있어야지. 아, 아니지. 원칙대로 소파도 팔아버릴 거야. 넌 10원 한 푼 못 가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차변대변이나 맞추면서 일해야 할걸?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말들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 울며 변명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저 공허한 소음,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감사 대상이자 인생이라는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서 상각 처리해야 할 부실 자산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숫자, 사실, 그리고 증거의 완벽함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마치 반송해야 할 엉터리 보고서를 읽는 회계사의 눈빛으로 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참한 허세, 오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수의 침묵은 항상 민준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는 난동, 비명, 눈물을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모욕감을 보고 싶었고 그녀의 고통으로 자신의 애고를 채우고 싶었지만 보이는 것은 차갑고 뚫을 수 없는 벽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점잖게 헛기침을 하여 주의를 끌었습니다. 젊은 양반, 그 자신감은 더 좋은 곳에 쓰는 게 좋겠군요. 그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마치 총을 쏘듯 말했습니다. 법정을 위해 체력을 아끼시고 성대도 아끼세요. 변명하려면 목이 아주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민주는 짜증나는 방해꾼을 보듯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수호자시군요. 항소장 쓸 준비나 하세요, 영감님. 물론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요. 내 변호사는 판사님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거든요. 축하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맥은 좋지만 법은 더 좋고 완벽한 증거는 판결 그 자체죠.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곤하지만 무심한 표정의 서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준 씨, 한지수 씨, 이혼 소송 사건 입장하세요. 차례입니다. 법정은 작고 답답했으며 관료적이었습니다. 낡은 카펫이 발자국 소리를 죽였습니다. 나무 벤치는 딱딱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태극기와 법원 마크가 걸려 있었는데 어딘가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낡은 종이 냄새와 긴장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안경 너머로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엄격한 표정의 여성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빠르게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는 엄격하지만 차분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40대 정도의 번질거리는 인상에 눈을 굴리고 비열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든든한 지원을 믿고 자신의 무르성과 인맥을 확신하는 듯 건방지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판사석 앞을 서성이며 손짓을 섞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무대 위의 배우처럼 느끼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명확하고 뻔합니다. 이 사건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유능한 남편의 성공에 편승해 한몫 챙기려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제 의뢰인 강민준 씨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자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가족의 주 생계 부양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의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을 몇 배나 초과했습니다. 분쟁 대상인 아파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는 담보대출로 구매했으며 그 상환금은 전적으로 제 의뢰인의 급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는 청중의 지지를 구하려는 듯 극적으로 방을 훑어보았지만 사람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피고 한지수 씨는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 소위 가사노동에만 종사했습니다. 물론 국을 끓이고 집안을 정돈하는 건 칭찬할 만하지만 재판장님, 이것이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제 의뢰인에게 80대 2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아파트를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배우자에게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 의뢰인 계좌의 예금은 그가 피땀 흘려 번 개인 자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가족을 위해 산 차의 할부금 채무를 떠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승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남아있던 수정은 아마도 벌써 새 침실 가구 카탈로그를 넘기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쓰던 것을 멈추고 안경을 벗은 뒤 피고 측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청구를 인정합니까? 지수는 심장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뛰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절대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얼굴 근육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천천히 위험 있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앞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열어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고 철저했으며 마치 복잡한 수술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의 자신만만한 어조를 밀어내고 법정 전체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원고가 의도적이고 냉소적이며 뻔뻔하게 법원을 기만하고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려 한다고 믿습니다. 민준이 크게 코웃음을 쳤고 그의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능함이 지루하다는 듯 눈을 굴리며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저쪽의 광대들을 완전히 무시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적법하게 공증된 반박 불가능한 문서들로 뒷받침됩니다. 아파트부터 시작해보죠. 제 동료는 계약금과 대출 상환금이 공동자금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는 첫 번째 문서, 두꺼운 공증 서류를 집어들어 법정 경위를 통해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사본을 민준의 변호사 쪽으로 무심하게 밀어주며 보란듯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물 A, 한지수 씨 계좌의 은행거래 내역서입니다. 5년 전, 아파트 매입 한 달 전, 그녀는 조모로지 여사 사망 후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금액 2억 원, 아파트 계약금 금액 정확히 2억 원. 1원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유재산의 자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가벼운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계속하세요, 변호인. 가정법상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및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법의 공리입니다. 민주는 긴장했습니다. 자신감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에 대해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지수가 그 돈을 공동자금에 섞어서 현금화했고 이제는 출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거래 내역과 금액의 정확한 일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민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남편의 계좌에서 개발사로 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참여와 기여를 증명합니다. 앉으세요, 동료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셨군요. 여기 증거물 B가 있습니다. 개발사 지급 1시간 전 한지수 씨 계좌에서 강민준 씨 계좌로의 이체 내역서입니다. 정유란, 아파트 계약금용 특유재산 이체. 모든 지급에는 목적과 출처가 있습니다. 공증되었습니다. 민준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메모에 대해 잊고고 있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박 변호사님은 그가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육중하지만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속도를 붙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네, 강민준 씨 카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은행에서 제공한 3년치 자금이동 요약표와 제 의뢰인의 모든 이체 확인증, 사본이 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광택지에 인쇄된 컬러 차트와 두꺼운 내역서 뭉치를 건넸습니다. 매달 15일 대출금 인출 하루 전 한지수 씨는 유산 잔액과 프리랜서 수입을 모아둔 개인저축계좌에서 남편의 카드로 대출 상환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적요란에는 대출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완벽하고 투명한 금융기록입니다. 판사는 출력물을 꼼꼼히 연구하며 서류와 민준, 그리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민준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이마는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장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는 입금 내역의 세부 사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잔액이 채워졌다는 알림만 받고 생각 없이 돈을 썼습니다. 지수는 그가 가장 놀이를 하는 동안 조용히 돈을 이체하며 철통 같은 증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요약했습니다. 아파트는 95% 제 의뢰인의 개인 특유재산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한지수 씨의 단독 소유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고의 이 부동산에 대한 기여는 통계적 오차 수준이며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뒤적거렸지만 거기엔 일반적인 말들 외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말들은 이제 공허한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 의뢰인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했다고요. 저 여자는 남편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군요. 박 변호사님이 수입과 지출, 즉 그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었다는 돈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포식자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주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회계사라는 건 알았지만 자기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너무 멍청해서 자신의 고차원적인 일들은 이해 못할 거라고, 자신의 수법은 너무 복잡하다고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재판장님, 박 변호사님은 끈으로 묶인 두 번째, 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원고는 모든 돈이 가족에게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 감사관인 제 의뢰인이 지난 2년 동안의 모든 은행 거래를 편견 없이 상세 감사한 결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 지난 2년 동안의 강민준 씨 지출 명세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읽어내려가기 시작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깨지기 쉬운 유리를 박살내는 돌처럼 법정의 침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도박 계좌로의 정기이체, 벳 365, 드래프트 킹스, 사설 카지노, 금액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체 날짜는 월급날, 보너스날, 그리고 대규모 뒷돈이 들어온 날입니다. 2년 동안 도박으로 탕진한 총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가족 예산에서 나온 돈입니다, 재판장님. 허공으로 날려보낸 돈이죠. 가정법은 부부 공동재산의 처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명시합니다. 한지수 씨는 도박으로 공동자금을 날리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법정에 쨍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민중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려는 듯 머리를 어깨 사이로 파묻었습니다. 얼굴은 끈적한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무자비하고 최종적인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소위 화려한 생활과 유흥을 위한 지출, 고급 호텔 예약, 보석 구매, 명품 레스토랑 식사, 프리미엄 렌터카, 이러한 지출 날짜는 원고가 혼자 갔다고 주장하는 출장 날짜와 정기적으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기 원고의 카드로 결제된 수정씨 명의의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 여기 여성 의류, 구두, 액세서리를 구매한 부티크 영수증이 있습니다. 사이즈 스몰. 제 의뢰인의 사이즈와는 전혀 맞지 않죠. 박 변호사님은 지수가 자켓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보석상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정, 3개월 전 구매한 500만원짜리 팔찌. 수정씨가 개인 SNS에 오빠가 사줬어, 내 인생 최고의 밤 이라는 캡션과 함께 올린 이 팔찌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족 예산에서 제3자에게 낭비된 것으로 확인된 총 금액은 또 다른 7,5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부부 공동재산 탕진 총액 1억 7,500만원. 판사는 민준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고 오직 좀스럽지만 냉소적인 사기꾼을 향한 법의 하인의 차가운 경멸만 있었습니다. 원고, 이 지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족 예산을 도박과 제3자에게 사용하여 가족의 이익을 해줬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민주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몸을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이거 적대비입니다. 그가 꽥 소리를 질렀고 목소리는 가성으로 갈라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접대해야 한다고요. 회사 이미지를 위한 투자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주며 접대합니까? 박 변호사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빈정거림 섞인 건조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카보의 같은 호텔방에서 당신과 자고 스몰 사이즈 옷을 입나요? 법원을 바보로 하십니까? 민준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패가 망신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판장님. 가장 불쾌하지만 전체 그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아졌지만 위협적인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지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에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평판을 파괴하고 그의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 없이는 온전한 정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 감사관으로서 한지수 씨는 개인 지출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세금 신고를 위해 남편의 재정 유입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강민준 씨가 개인 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뒷돈, 공급업체 리베이트, 유령법인을 통한 자금 세탁. 이 돈의 일부는 그에게 남았고 일부는 윗선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원고가 부주의하게도 가정용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이중장부 출력물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금액, 모든 수취인과 송금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증된 스크린샷입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에서 잠재적인 형사사건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재판장님의 관할이 아니니까요. 박 변호사님은 고상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내부 감사를 위해 원고의 고용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만 재판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원고가 자랑하던 그 높은 소득은 일부 불법적인 출처였으며 합법적인 급여 부분은 도박과 내연녀에게 들어갔고 가족은 한지수 씨의 유산과 개인 프리랜서 수입으로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파산시켰죠. 판사는 서류를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콧잔등을 문질렀습니다. 판결을 위해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림은 대나처럼 명확했고 더럽고 저속하고 뻔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 20분간 휴정합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런 좋은 일도 약속하지 않는 얼음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판사가 나가자 법정안은 지주근도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맹렬하고 화난 목소리로 속삭이며 손을 휘둘렀고 멍청한 짓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재앙의 규모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통로 건너편으로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날 파면시켰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지수는 차분하게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파일을 깔끔하게 닫았습니다. 아니 민준 씨, 당신이 스스로 파멸한 거야. 난 그저 장부를 정리했을 뿐이야. 차변과 대변을. 그리고 당신은 심각한 적자로 판명났고 돈을 어디다 쓸지 선택한 건 당신이잖아. 법원의 판결은 민준의 과거 삶이라는 관뚜껑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항목이 정밀한 사격 같았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는 한지수 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분할 대상이 아니다. 강민준 씨의 아파트 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혼인기간 중 공동자금으로 구매한 낡은 텔레비전과 전자레인지는 그에게 귀속된다. 강민준 씨의 예금 분할 청구는 전면 기각한다. 상진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를 인용한다. 법원은 도박과 내연녀에 대한 지출을 가족에게 해를 끼친 자산탕진으로 인정한다.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강민준 씨에게 증명된 탕진 금액의 절반을 한지수 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징수금액 8,750만 원. 할부로 구매한 차량은 강민준 씨에게 귀속되며 한지수 씨가 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녀 채무 상환 의무는 전적으로 강민준 씨에게 있다. 민준은 솜방망이 같은 다리로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눈은 공허했고 시선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파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깊고 절망적인 재정적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아파트도 없고 전처에게 갚아야 할 빚이
거의 9천만 원에 달하며 팔아봤자 똥값이라 팔 수도 없는 차의 할부금을 이제 혼자 갚아야 했고 수중에 가진 돈은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머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수정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있었습니다. 키리를 신은 발은 부어올랐고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예쁜 얼굴이 조바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가는 거지. 나 벌써 식당 골라놨어. 예약 30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배고파 죽겠어.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 우리한테 준대? 민주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귀청 떨어지는 몰락의 원인 중 하나가 보였습니다. 수정아, 우리 다 잃었어. 다 잃었다니 무슨 소리야. 그녀는 얼어붙었고 얼굴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화장은 이제 조잡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다 잃었다니? 아파트를 안 줬어? 뭐 그래, 알겠어. 당분간 전세 살지 뭐. 나중에 사면 되니까. 근데 돈은? 계좌에 수억 있다며. 왕처럼 살 거라며. 돈 없어. 민준이 로봇처럼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9천만 원 가까이 빚졌어. 판사가 판결했어. 아파트는 그 여자 거야. 전부 다 그 여자 거야. 난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수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쁜 얼굴이 뒤틀리며 혐오와 노골적인 경멸의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돈 냄새가 사라지자마자 사랑의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물주가 아니라 골칫덩어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너 9천만 원 빚쟁이라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파라다이스 같은 삶, 카보 여행, 다이아몬드, 강남 아파트 약속했잖아. 근데 가진 게 뭐야? 빚이랑 옷상자 하나? 너 날 속였어. 그 순간 민준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전화로 설정해둔 날카롭고 경쾌한 벨소리가 조롱처럼 그의 경력에 대한 장례식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계적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이 대표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주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상사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얼음장 같아서 옆에 서 있던 수정조차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그 어조를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강 부장, 방금 자네 전처한테서 이메일로 아주 흥미로운 서류초를 받았네. 자네의 송금 내역, 허위 계약서, 리베이트, 자금 세탁수법 사본들이더군. 거래 2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봤어. 마지막 10원 단위까지 다 맞더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민주는 발밑의 바닥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벽이 좁혀오고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대표님,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함정입니다. 설명은 내가 이걸 공식화하기로 결정하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가서 하게. 국세청에도. 대표가 말을 끊어버렸고 변명의 여지는 티끌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자네는 내 돈을 회사를 훔쳤어. 우리 평판을 깎아먹고 업무를 방해하고 고객을 속였어. 즉시 해고야. 보안팀에서 이미 자네 사원증이랑 모든 계정 정지시켰네. 자네 개인 물품은 종이박스에 담아서 프런트에 놔둘 거야. 그리고 기도해, 이 개자식아. 우리가 이미 시작한 전수감사에서 자네가 콩팥을 팔아도 못 갚을 만큼의 횡령액이 나오지 않기를. 안 그러면 정말 감옥에서 오래 썩게 될 테니까. 그리고 사무실엔 얼씬도 하지 마. 내 기사가 법원 밖에서 회사 폰이랑 차 회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전화기를 든 손을 내렸습니다. 거짓과 오만으로 수년간 쌓아올린 그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커서 모든 말을 들은 수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리 똑똑하진 않았지만 포식자의 자기보존 본능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성공한 부장이자 관대한 스폰서가 아니라 거액의 빚을 지고 집도 없으며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농후한 실직한 루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횡령으로 잘렸어?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없었고 차가운 혐오감뿐이었습니다. 수정아, 함정에 빠진 거야.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너 나 사랑하잖아. 그치? 민준이 횡설수설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고 이 총체적 붕괴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불에 댄 듯 손을 확 빼더니 마치 오물이 묻은 것처럼 옷소매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냈습니다. 우리 같은 건 없어, 강민준. 난 빈털터리 루저에 전과자랑 살려고 만난 거 아니야. 상류층의 삶, 여행, 다이아몬드 약속했잖아. 근데 가진 게 뭐야? 빚, 해고, 그리고 짐박스 하나?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어깨에 맨 비싼 핸드백을 고쳐매고 뒤돌아섰습니다. 잘 있어. 전화하지 마. 다 차단할 거고 팔찌는 안 돌려줘. 꿈도 꾸지 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법원의 긴 복도에 메아리 치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홀로 철저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버려지고 짓밟히고 파괴된 채로. 그 순간 지수가 법정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 변호사님의 팔을 잡고 허리를 곧게 펴고 차분하고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절제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승리감은 없었지만 깊은 만족감과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나란히 섰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와 거의 쪼그려 앉아 있었고 창백하고 땀투성이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정장은 구겨졌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무력감의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 두려움, 그리고 비참하고 절박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네 남편이었잖아. 대표님한테 서류를 보내? 넌 날 파멸시켰어.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택시 탈 돈조차 없다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지수가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조롱도 승리감도 없지만 동정심도 한 방울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침내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낡고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그저 그의 기만에 그림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넌 나한테서 모든 걸 가져가고 싶어 했잖아,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빈 껍데기라고 했지. 날 비웃으려고 내연녀까지 법정에 데려왔잖아. 내가 침묵하고 밥이나 차려주니까 약한 줄 알았겠지? 넌 내가 가르쳐주려 했던 회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었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고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온다는 거. 당신 청구서가 오늘 도착했고 당신은 그걸 전부 지불한 거야. 하지만 난 어디로 가? 나 아무것도 없어. 수정이도 떠났어. 그가 거의 속삭였고 마침내 숨길 수 없는 눈물이 목소리에 섞여 나왔습니다. 당신에겐 자유가 있잖아. 지수가 마치 가장 당연한 대답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토록 원했잖아. 소리 지르며 원했지.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벗어던지려고 발버둥 쳤잖아. 그리고 차는 있네? 은행에서 압류해 갈 때까지 거기서 자. 그게 당신 선택이야. 그게 당신 자유라고. 그녀는 뒤돌아서서 구름 사이로 마침내 밝고 눈부신 태양이 쏟아지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 살아있음을, 진정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어깨를 눌러왔던 무게, 배신과 거짓이라는 무거운 보이지 않는 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폈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녀의 요새였고 직업은 그녀의 지지대이자 방패였으며 과거는 답답하고 우울한 법원 복도에 반짝이는 껍데기와 찰나의 쾌락을 쫓는 비참한 추구 속에서 자신이 누구를, 무엇을 이뤘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 남자와 함께 뒤에 남겨졌습니다. 지수는 거리로 나와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비 냄새와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가벼운 바람이 불고
얼굴에 햇살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계단에 멈춰서서 작별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동료님. 그가 윙크했고 안경 너머 눈이 즐겁게 반짝였습니다. 혹시 직종을 바꿀 생각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런 꼼꼼함과 자제력으로 서로를 모으는 건 재능입니다. 그런 결단력은 좀처럼 보기 힘들거든요. 지수는 맑게 웃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웃음은 완전히 새로운, 쓴맛 하나 없는 깨끗한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전 숫자가 좋아요. 사람과 달리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거든요. 항상 진실로 이끌어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사고 좋은 화이트 와인 한 병을 사서 신선한 차를 끓여 자신의 아파트, 거짓도 배신도 타인의 냄새도 가짜 미소도 없는 자신만의 안전한 아파트에서 침묵을 즐길 것입니다. 오직 그녀 자신과 그녀의 자유만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민주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판사, 방문객, 경위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려는 듯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잘 차려입은 남자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세상의 왕이자 상황의 지배자이며 모든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엄격하고 청렴한 최고 재무 책임자 CFO처럼 수정을 가했습니다. 최종 대차대조표는 그에게 유리하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 파산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슈퍼땡스로 마음을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는지 알고 싶거든요. 화면에 여러분을 위한 인생 이야기 2편을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하나를 클릭해서 계속 함께해요. 사랑합니다.